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열흘 정도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제가 가족들이 다 폐렴에 걸려서 입원하고 그러느라고 시간 여유가 없어서 벨리에서 열심히 좀 시황 칼럼 쓰는 거 외에는 다른 활동이나 유튜브 영상까지 올릴 여력은 안 돼가지고 오랜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시황 이야기하고 그보다도 중요하게 지금 연준이 어떤 행동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 측면에서 현재 봐두는 이란,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있는 헤즈볼라 그 블루라인 근처에 저도 한 16년 전에 파병 가서 배치돼 있었는데 애들이 참 귀엽고 그랬던 기억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감정이 드는데 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막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제5차 중동전쟁급으로 비화되는 시점이 되면 또 다른 문제지만 중동이 이제 2014년 이후로는 미국 주식들에게 펀더멘탈적으로 주는 영향은 일단 단기적으로 유가라는 연결고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들어가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단기적인 매수 찬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붙게 되면 전쟁은 항상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주가 밸류에이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유가 측면에서도 80불을 넘어가면은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이 시작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주시해야겠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중장기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은 유가만 잘 모니터링하면서 관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만 노조 파업도 장기화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일시적인 요인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액션 취하지 않고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비중도 남겨놨기 때문에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벨리 플랫폼에 곧 중국 부양책이랑 중국 매크로 관련한 시리즈 칼럼을 저희 팀에서 2편 정도 올릴 거지만 중국도 지금 얼마 전에 대규모 부양을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10월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걱정하는 한 가지는 지지율 추이가 트럼프 쪽으로 쏠릴 경우인데 이제 모종의 이유나 이벤트로 인해서 트럼프가 급격히 우세하게 될 경우 보편적 관세를 비롯한 트럼프의 정책들이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꽤나 큰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둘은 박빙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별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리스크는 대선이 지나고 나서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직후의 경우에는 만약 트럼프가 되면 당연히 변동성이 커지긴 하겠으나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미 풀린 유동성에서 오는 부양 효과와 산타랠리 계절성 때문에 대선이 지나자마자 그 다음 날인 11월 6일부터 대단한 하락장이 올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고 연말부터 해서 2025년 상반기가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럼도 썼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점에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경기가 폭삭 주저앉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9%까지 급등하거나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보다는 점진적으로 경제의 둔화 조짐이 찾아오고 있고 그에 발맞춰서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다는 것을 시장은 지금 충분히 주가 레벨에 프라이싱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3%대 정도에서 쉽게 더 내려가지 않고 유지, 보합하는 모습만 보여도 그 뒷단에 오는 금리 인하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 거기서 오는 시장의 실망으로 인해서 S&P 기준으로 한 20% 정도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하락장 때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미국이 경기가 제일 낮고 주가도 제일 강건할 것 같은데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25년에 하락장이 온 이후에는 이머징 마켓으로 로테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9%까지 급등하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적다고 해도 2%대로 잘 가지 않고 3% 이상에서 그렇게 스티키 하도록 만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한번 짚어보면 아주 기본적으로는 통화정책 사이클 측면에서 아직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고 중국도 대규모 부양책을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긴 하죠. 근데 추가적으로 지금 만약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격화될 경우 많은 재정 지출이 일어나면서 또 단기적인 인플레 압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보편적 관세를 시행하거나 할 경우 보호무역주의는 무조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압력으로 작용하리라 보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이제 금융위기에 엄청난 돈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던 이유로는 물론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 값싼 노동력을 국제무대에 편입했던 부분이라던가 아마존 효과, 고령화 등의 요인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점은 통화 승수가 급락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이 많아도 대출을 잘 안 해줌으로써 신용 창조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은행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금융위기 이전의 은행들의 그런 방만한 경영이 금융위기에 큰 불씨가 되었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여러 각도에서 강도 높은 자본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런 자본 규제 하에서 은행들은 이제 신주 발행을 하지 않고서는 마음껏 대출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대출과 자산 매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에 통화 승수가 급락하면서 디플레 압력이 강해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은행들이 그러한 자본 요건을 넉넉하게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지급준비금이 넘쳐난 상황에서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지고 통화 승수가 올라오게 되면 부지불식간의 인플레이션이 계단식으로 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바젤 3 엔드게임 규제 방향성을 보면 갑자기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막 풀려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지 또 재무부 입장에서 국채 발행을 둘러싸고 은행 규제를 느슨하게 만들어야 할 니즈라든지,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 탈규제를 많이 외치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 완화도 그 SBB 사태를 촉발한 원인이 되었다, 이런 가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못 맞물려서 조금만 이 방향성을 잘못 디디면은 시장에 좀 크게 영향을 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문제보다 요런 뉴스 나오면 더 심장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벨리에 자세히 칼럼으로 얼마 전에 다루기도 했고, 지난주에는 관련된 논문도 함께 읽어보면서 공부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속에 파월이 왜 금리 인하를 계속하면서 양적 긴축은 멈추지 않는지에 대한 답도 일부분 들어있습니다. 결국 연준은 지금 규제가 느슨해지거나 통화 승수가 오르게 되면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넘쳐나고 있는 초과 지준금을 줄이면서 동시에 유동성 위기는 오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또 금리 인하도 조심스럽게 해 나가야 하는 아주 좁은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9월 FOMC에 대해서 기존에는 0.25% 인하에다가 양적 긴축 종료 시점에 대한 언급을 할 거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FOMC가 있기 며칠 전에 쓴 칼럼에서는 이제 0.5% 인하에다가 언급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비율을 변경했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양적 긴축은 최소한 2025년 봄에는 줄이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가오는 11월이나 12월에 그 테이퍼링 스케줄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반드시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칼럼으로 써오던 이야기들을 축약해서 전하려다 보니까 이야기 조금 저 이야기 조금씩 좀 두서없이 했는데, 저희 팀에서 벨리 플랫폼에 이런 양질의 칼럼들을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한 번쯤 아시면 좋을 이야기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025년에 시장이 한 차례 하락장을 겪고 나서는 이머징 마켓의 사이클로 로테이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틀 전에 썼었고,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벨리 플랫폼에서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여러 이머징 국가에 대한 분석과 관련 ETF에 관련한 칼럼들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왜 기준금리는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순이자 비용은 마이너스 35% 하락했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금리 인하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들, 연준이 걷고 있는 길이 왜 지금 엄청나게 좁은 길인지에 대해서 또 논문을 함께 읽으면서 자세히 분석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 주에는 지금 중국 부양책 관련해서 중국 매크로 관련 좀 상세 칼럼을 2개 올리려고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저희 팀에서 기업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뭐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아라 이런 리딩방 수준의 그런 매수 매도 이야기가 아니고요. 초심자에서 중급자 분의 입장에서 딱 칼럼 요거 한두 개 읽으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사업 모델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재무 분석과 적정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그런 낙관 비관 시나리오에서 적정가치 밴드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기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나가자, 그런 학습 목적의 칼럼을 하나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올렸고요. 그래서 제가 타차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유튜브에서 뭐 이번 조정은 이번 주 내로 끝날 거다, 9월은 변동성 높았다가 10월은 좋을 거다, 이런 어떤 표면적인 결론을 들으시고 우연히 그에 맞아서 돈을 좀 버시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는 제가 운이 좀 좋았을 뿐이지 언제 틀리기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고, 이런 표면적인 결론만 찾아다니는 것에 시간을 그만 허비하고 싶다. 스스로가 투자 정보를 프로세싱하는 사고력을 키우면서 본인만의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을 확립해 나가고 싶다.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플랫폼의 그런 양질의 분석 글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해볼 수 있는 각종 기능들, 그리고 비슷한 그런 건전한 생각을 가진 수천 명의 월가지 구독자분들이 커뮤니티를 잘 형성하고 있는 벨리 플랫폼, 이 주소에서 한번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험해 보시고 뭐 별로다 하면 가입하시고 7일간은 100% 환불해드리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가입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